1565년 4월 창덕궁 대조전 한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신하들은 안도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며 왕은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년. 그녀가 이 나라를 지배한 시간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했고 왕의 인장으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역사는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정왕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강력하게 권력을 쥔 여인.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그녀는 정말 권력에 미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이라는 남성의 나라가 감당하지 못한 통치자였을까요? 안녕하세요. AM153 고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역사가 감춘 한 여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1501년 파평 윤씨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윤씨. 훗날 문정왕후라 불릴 이 여인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족도 아니었고 특별한 예언을 받은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여성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선택권 없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주어진 길은 명확했습니다.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속하고 시집가면 남편에게 속하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속합니다. 3종지도 3번 따라야 한다는 이 원칙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소유물로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궁궐 안팎의 권력 구조를 관찰했고 여성이 살아남는 방법이 순종만은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1517년 16세의 윤씨는 중종의 계비로 간택됩니다. 왕비,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 하지만 그녀가 들어간 궁궐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중종은 이미 한 명의 왕비를 패출한 경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신씨, 중종의 첫 번째 왕비는 연산군의 처남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된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그녀는 왕자를 낳고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윤씨는 세 번째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랑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왕비로서 윤씨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장경왕후의 아들 세자호. 훗날 인종이 될 이 왕자는 신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진 세자, 성군의 자질, 조선의 미래. 반면 윤씨는 계모, 후궁 출신 아녀자, 권력욕이 강한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1534년 윤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경원대군. 훗날 명종이 될 이 아이의 탄생은 윤씨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이미 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왕자 사이에서 권력의 균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중종은 두 아들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장경왕후의 아들 호는 총명하고 어지럽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은 건강했지만 아직 어렸습니다. 신하들은 속삭였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자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경원대군을 세자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여성이 권력을 탐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그녀는 끝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1544년 11월 중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자 호가 왕위에 오릅니다. 인종, 조선의 12대 왕.
문정왕 후에게 이것은 재앙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종은 즉위하자마자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에 죽습니다. 1545년 7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문정왕 후가 독을 썼다. 경원대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인종을 죽였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거 없는 소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죽자 12세의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명종, 조선의 13대 왕. 그리고 그 순간 문정왕 후의 진짜 시간이 시작됩니다. 1545년 7월 1일 명종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합니다. 12세 어린 왕. 신하들은 절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어린 왕 뒤에는 항상 어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른이 여성일 때 조선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왕 대비 문정왕 후 수렴청정을 시작하옵니다. 수렴청정. 왕이 어릴 때 대비가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듣는 제도입니다. 조선에서 이것은 임시 조치였습니다. 왕이 성장하면 끝나는 것. 하지만 문정왕 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명종이 15세가 되어도 20세가 되어도 그녀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권력에 미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죽는다는 것을. 조선의 정치는 간단했습니다. 왕이 있고 신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종시대는 달랐습니다.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그리고 진짜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문정왕 후 그녀는 대조전에 앉아 모든 국정을 결정했습니다. 이 상소는 받아들이고 저 상소는 물리쳐라. 이 신하는 등용하고 저 신하는 귀양 보내라. 이 정책은 시행하고 저 정책은 중단하라. 명종은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도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에 도장을 찍는 존재.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법도가 아닙니다. 여인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지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정왕 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을 증명했습니다. 1545년부터 1553년까지 8년간의 수렴청정. 이 기간 동안 문정왕 후는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윤원영은 영의정이 되었고 그녀의 측근들은 조정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외척 정치. 역사는 이것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문정왕 후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신하들은 여성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람을 심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었습니다. 1553년 문정왕 후는 수렴청정을 공식적으로 끝냅니다. 명종은 21세가 되었고 이제 친정을 할 나이였습니다. 신하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대비께서 물러나셨다. 이제 왕께서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정왕 후는 수렴청정을 끝냈지만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조전에 앉아 있었고 명종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어마마마, 이 일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마마마, 이 신하는 믿을 만합니까? 명종은 왕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문정왕 후는 어머니이자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수렴청정 이후에도 계속된 대비의 간섭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통치였습니다. 문정왕 후는 조선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피를 흘릴 것인가, 피를 낼 것인가. 조선에서 권력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적을 제거하거나 제거당하거나 문정왕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한 바로 그해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숙청이 시작됩니다. 을사사화, 4번의 사화 중 마지막이자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유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님, 중종시대의 대신이자 인종의 외삼촌. 그는 살인파의 영수였고 조선 신하들이 존경하는 청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에게 그는 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님은 인종을 지지했고 명종의 즉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영과 대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1545년 10월 윤원영은 상소를 올립니다. 유님과 그 일당이 역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인종의 죽음을 의심하며 대비를 모함했습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뜻을 따랐고 유님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십 명의 신하들이 국문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국문, 조선시대의 신문은 고문이었습니다.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리고 불에 달군 인두로 살을 찢었습니다. 역모를 인정하라. 누가 너를 사주했느냐? 유님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역모 같은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님은 사형당했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삼족이 멸했습니다. 을사사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님과 연결된 모든 신하들이 숙청되었습니다. 유관, 유인숙, 이연적, 봉암. 살인파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죽은 자만 수십 명, 유배된 자는 수백 명. 조선의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문정왕후가 칼을 휘둘렀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신하들을 죽였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문정왕후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이미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유님과 살인파는 문정왕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종의 정통성을 의심했고 문정왕후가 인종을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유님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문정왕후를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종은 폐위되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을사사화는 문정왕후의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선택에서 그녀는 죽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문정왕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역사는 그녀를 권력에 미친 여인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문정왕후의 권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반대하는 자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윤원영은 조정을 장악했고 그녀의 측근들은 모든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외척 정치, 권력의 사유화, 부패,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이 권력을 쥐려면 남성보다 3배는 잔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1550년 문정왕후는 조선에서 금지된 일을 시작합니다. 불교 부흥, 봉은사 중창, 승과 부활, 보호를 국사로 임명,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아니, 반역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불교는 배척되었습니다. 불교는 국가를 좀먹는 악입니다. 승려는 생산하지 않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사찰은 미신의 소굴이며 부처는 허상입니다.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철저히 부정했고
조선은 철저히 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 이것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신하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대비마마, 불교는 조선의 국시에 어긋납니다. 승려들은 백성을 현혹하고 사찰은 재물을 축적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전란의 시대에 백성은 위로가 필요하다. 나는 신앙으로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것이다.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입니다. 대비께서는 불교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일까요? 조선의 모든 정치는 성리학을 이용했습니다. 사림은 성리학을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훈구는 성리학을 명분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성리학은 신념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정왕후가 불교를 도구로 삼은 것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문정왕후는 보우를 국사로 임명합니다. 보우, 조선 불교의 마지막 고승. 그는 문정왕후의 신뢰를 받아 전국의 사찰을 복원하고 승려를 양성했습니다. 봉은사는 화려하게 중창되었고 성교 양종이 부활했습니다. 불교는 다시 조선에 뿌리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승리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불교를 통해 사림을 견제했습니다. 사림의 힘은 성리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명분으로 왕을 압박하고 정책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부활하면 사림의 독점은 무너집니다. 문정왕후는 이것을 노렸습니다. 불교 세력을 키워 사림과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이것은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백성 대부분이 성리학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부흥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비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불교는 이단입니다. 보우는 요승입니다. 대비께서는 나라를 망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소를 물리쳤고 반대하는 신하들을 벌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너희들은 성리학으로 나라를 좌우하면서 내가 불교를 선택하는 것은 막는가?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정왕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문정왕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불교에 미혹되어 국고를 탕진했다. 보우는 요승으로 백성을 현혹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이것은 불공평한 평가입니다. 조선의 남성 군주들은 성리학에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서원을 짓고 향교를 세우고 유학자들에게 녹봉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국고 탕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정왕후가 불교에 투자한 것은 낭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별입니다. 남성이 하면 국가정책이고 여성이 하면 사사로운 욕심입니다. 문정왕후의 불교 부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죽자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사찰은 다시 폐쇄되었고 불교는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200년간 이어진 조선의 불교 암흑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선택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불교를 통해 사림을 견제하려 했고 실제로 20년간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불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사림은 더 빨리 그녀를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즉, 불교는 문정왕후에게 신앙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545년부터 1565년까지 20년, 문정왕후가 조선을 지배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조선에는 세 개의 진실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명종은 왕이었습니다. 둘째, 명종은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문정왕후가 통치했습니다.
명종은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12세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20세가 되어도 30세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했습니다. 어마마마, 이 일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명종은 모든 결정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를 임명할 때도, 정책을 결정할 때도, 심지어 왕비를 간택할 때도 문정왕후는 아들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관계였습니다. 명종은 문정왕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훈련받지 못했고 경험도 없었으며 신하들의 신뢰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문정왕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위험하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녀는 20년간 조선을 경영했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께서 친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비께서는 정사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명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통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왕의 모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20년 통치는 조선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역사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외척 정치의 폐해, 을사사화의 참극, 불교 부흥의 낭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큰 전쟁도 없었고 백성의 반란도 없었으며 국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외척의 부패가 심했고 살림의 불만이 쌓였으며 불교 정책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작동했습니다. 조세는 거쳤고 법은 집행되었으며 외교는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치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한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는 문정왕후를 혹독하게 평가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서는 남성 사대부가 썼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의 통치는 그 자체로 잘못이었습니다. 설령 그 통치가 성공적이었더라도 같은 시기 조선의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정사를 보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안에서 실을 잡고 남자는 밖에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은 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녀는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고 권력을 쥐었으며 20년간 통치했습니다. 조선은 이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565년 4월 6일 문정왕후가 죽습니다. 향년 64세. 그녀의 죽음과 함께 조선은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윤원영은 제거되었습니다. 보은은 유배되어 맞아 죽었습니다. 불교는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외척은 숙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종은 어머니가 죽은 뒤 겨우 2년을 더 살았습니다. 1567년 명종은 34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후사도 없이 그의 죽음과 함께 방계 왕족 하성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선조, 조선의 14대 왕, 그리고 조선은 다시 남성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선에는 피로 권력을 쌓은 군주가 많았습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죽였습니다. 연산군은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치적도 인정받았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한 군주, 세조는 국가를 안정시킨 현실주의자, 심지어 연산군조차 일부에서는 억압받은 왕으로 재평가됩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 그녀에 대한 평가는 일관적입니다. 권력에 미친 여인, 나라를 어지럽힌 악녀, 외척 정치의 주범. 왜 그녀만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받을까요? 그녀가 한 일이 다른 군주들보다 더 잔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을사사화로 죽은 사람은 수십 명입니다. 태종의 왕자에 난, 세조의 계유정난, 연산군의 갑자사화는 수백,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국가를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문정왕후 시대의 조선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는 유지되었고 외교는 평온했으며 백성의 반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별입니다. 남성 군주가 권력을 위해 사람을 죽이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여성이 같은 일을 하면 잔인한 본성입니다. 남성 군주가 측근을 등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인재 등용입니다. 여성이 같은 일을 하면 외척 정치입니다. 남성 군주가 종교를 후원하면 문화진흥입니다. 여성이 같은 일을 하면 사치와 낭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 문정왕후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치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지켰지만 비난받았습니다. 그녀는 20년간 권력을 유지했지만 역사는 그 20년을 암흑기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여성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양귀비. 그녀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황제가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무너지자 그녀는 나라를 망친 요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 그녀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비로서 궁궐에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그녀는 사치한 악녀로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권력의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반면 문정왕후는 그녀는 실제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여성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 줍니다. 권력을 탐하지 말 것, 권력을 가졌다면 죄인이 될 것. 문정왕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쥐었고 권력을 유지했으며 권력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대부들이 쓴 기록을 보면 문정왕후에 대한 표현은 일관적입니다. 여주가 정사를 어지럽혔다. 대비가 권력을 탐했다. 여인이 나라를 망쳤다. 하지만 같은 시기 명종에 대한 표현은 관대합니다. 왕께서 대비의 뜻을 따르셨다. 왕께서는 효심이 깊으셨다. 명종은 2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나약한 왕이라 부르지 무능한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 문정왕후는 20년간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유능한 섭정이라 부르지 않고 권력에 미친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이중잣대입니다. 문정왕후는 섭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20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정책을 결정했으며 신하를 임명했습니다. 왕이 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다만 왕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잔인했습니다. 을사사화로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어느 군주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외척을 등용했습니다. 윤원영을 영의정으로 삼고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어느 왕이 측근을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불교를 부흥시켰습니다. 국고를 써서 사찰을 짓고 보호를 국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어느 왕이 자신의 신념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문정왕후가 한 모든 일은 조선의 군주들이 해온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할 수 있는 자가 쓰는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사대부가 썼습니다. 남성 유학자들이 붓을 들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했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의 통치는 그 자체로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는 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그녀는 조선을 망쳤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그녀를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문정왕후는 조선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여성 통치자였습니다. 조선은 그 이후 300년간 다시는 여성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문정왕후가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정왕후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0년간 권력을 유지했고 나라를 안정시켰으며 어떤 남성 군주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조선은 두려웠습니다.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역사는 그녀를 지웠습니다. 섭정이라는 이름으로 축소했고 외척 정치라는 말로 폄하했으며 권력에 미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정왕후는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통치는 조선이 인정하든 말든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왕후는 조선을 어지럽힌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통치자였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기록할 수 있었던 자의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